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아, 예. 요즘 선거철이니까. 이 힘든 길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예, 아유, 글쎄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 길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됐네요. 요즘에 그 아침에 출근길 인사나 뭐 퇴근길 인사 네, 하시고 네. 오늘 그 새벽에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캠프 앞에서 피켓 들고 뭐,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예, 엄청 힘들어요. 그 다리도 아프고 네. 손도 시리고 아직은 팔도 아프고 뭐 그런데 가끔 이제 막 이렇게 경적도 울리고 하고 뭐 이렇게 손짓도 하고 응원해주는 분들. 예, 그렇게 그럼 한두 분이 그러면 또 힘이 나서 또 네.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그 남몰래 먹는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그 지지자들이 뭐 이것저것 해다 주시는데 네. 그래도 뭐 해주신 성의를 봐서 네. 조금씩은 다 맛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하루에 한 열 몇 개는 먹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콘텐츠 제목이 이 네. 탐구 생활이에요. 아, 예, 예, 예비고 예. 탐구 생활. 제가 오늘 한번 후보님을 탐구를 좀 해보려고요. 자, 이제 유년 생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네. 그 58년도에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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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보은 산하를 뛰어놀던 산골 소년이셨네요. 그렇죠. 네. 아, 완전히 뭐 저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경북하고 충북하고 경계쯤에 아. 있는 그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금영산 밑에 그 위성중계소가 있거든요. 큰 송신탑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그거 가기 그 이쪽 거기에서 조금 충북 쪽으로 조금만 몇 걸음만 내려오면 이제 우리 동네가 솔고개라는 동네입니다. 솔고개. 솔고개. 그래서 송현. 소나무 송자에 아. 고개 현자. 예.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예전에 그 이렇게 고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많았대요. 그래서 네. 이제 솔고개라고 그랬는데 참 어린 시절은 뭐 다들 가난했으니까요. 가난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무지개샘이라는 게 있었는데 마을 무지개샘. 앞에. 예, 예. 그 여름철에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데 꼭 그 샘에서부터 시작해서 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지개샘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샘. 그래서 소나기가 오고 나서 이제 무지개가 쫙 피면 그걸 잡으러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무지개가 또 저만큼 멀리가 있잖아. 네, 네, 네. 하루 종일 이제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동화책에 무지개를 타고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뭐 그런 얘기가 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꿈과 똑같더라고. 뭐를 달성하면 거의 다 됐나 보다 그랬는데 또 다른 그렇죠. 꿈이 또 저만큼 있고 그렇죠. 또 저만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무지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각인이 예. 그 보은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나오셨고. 네, 예. 초등학교도 거의 뭐 그 한 2, 3km 정도 걸어 다녀야 됐고 중학교도 더 멀었죠. 네. 더 멀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네. 근데 날씨가 좋을 때는 네. 괜찮았는데 뭐 막 진눈깨비 내릴 때 특히 막 그 그렇죠. 계약해서 꽃샘추위 할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추웠고 또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이 물을 이제 이렇게 그 큰 그 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 가마니 같은 걸로 자갈을 채워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비가 좀 많이 오면 이게 떠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맨발로 그걸 건너야 돼요. 그 어떨 때는 이게 그 양말을 벗고 이제 맨발로 건너서 닦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신발 신으면 이게 발이 깨진 듯이 이제 시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누군가 징검다리를 나누면 그리 고마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좀 이렇게 징검다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유년 시절에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개천에서 용난 뭐 최고위직 공무원 예. 생활 하셨고 지금 아이고, 도지사 후보도 되셨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제 꿈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그냥 뭐 습관처럼 쓴 이 시가 네. 어디 잡지에 이제 이렇게 당첨되면서 난 시인이 돼야 되나 보다. 어떤 문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꿈이 이제 이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는 그냥 그 문학소녀. 문학 소녀를 따라서 거기 아주 빠져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셨어요. 예, 서울로 진학하게 돼 서울에 큰 집이 있었어요.
아, 큰 집에서 큰 집. 그래서 거기서 의지하며 다니면 될까 그랬는데 이 큰 집이 또 이게 형편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 조그만한 전세방을 얻어서 거기서 그 17세 어린 소년이 그 연탄불 피워가면서 그쵸, 그때. 거기다 예. 밥을 해 먹어가면서 네. 이제 인생의 비애를 글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 그 선생님 하면서 글 쓰는 거 이게 최대의 꿈이다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혼자 그렇게 호기심 많은 나이에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꼬여드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호기심이 나겠어요? 담배 피우는 담배. 거. 또 술 마시는 거. 하하. 그리고 또 뭐 모여서 또 네네네. 뭐 기타 배운다. 네네. 그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이제 때 이제 그때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예비고사에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예비고사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는데 시골에서는 쟤 버렸다. 근데 같은 또래가 그 육춘이 걔는 공고를 갔거든, 공고. 네네. 근데 얘는 취직을 해가지고 뭐 월급 탔다고 뭐도 사드리고 뭐 이러는데 쟤는 대학 간다고 인문계 가더니 완전히 이게 버렸다. 뭐 보니까 뭐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것 같고 저 애 버렸다. 그런지 이게 시골에서 이제 이제 뭘 하고 살지? 집에서는 자꾸 야 너 잘됐다 농사져라 집에서. 그래서 농사를 지을까 하는데 집에 뭐 땅이 뭐 그래 많지도 않고 또 동생들 셋이나 있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재수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돈에 재수하냐. 그래서 며칠 이제 나 그럼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나 굶고 이제 싫어하는. 근데 그때 마침 청주에 그 계시는 동네 분이 이제 청주에 와서 사시는데 집을 새로 졌는데 방이 한 칸 빈대요. 우리 애들 공부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그 방은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쌀은 우리가 대줄게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이제 쌀은 대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충북대학교를 가신 거군요. 겨우 간 게 예. 이제 성적 따라갔으니까 충북대 농대를 갔죠. 왜요? 충북대 좋은 학교인데. 예. 근데 좋은 학교죠. 저는 네네. 뭐에 대해서 네.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농대를 가서 농업 경영학과를 가서 보니까 이것도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꿈이 문학 글 쓰는 거였는데 과는 농대를 예. 갔고 전혀 내 꿈하고 맞지 않는 데를 갔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은행에 들어가거나 농협에 들어가면은 되겠다.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그런데 행정고시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선배님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네. 이 글 쓰고 살 사람이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2월 달 저 2학년 한 5월 달쯤인가 그 캠퍼스에서 어떤 선배가 불러서 이리 와봐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너 요즘 무슨 공부하냐 그래서 네. 요즘 뭐 그냥 그 이제 진로 걱정이 돼서 뭐 이 공부 저 공부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야 너 행정고시 공부해봐라. 근데 그게 뭐예요? 행정고시는 뭐예요? 그랬지. 난 몰랐으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거 되면은 뭐 고위공무원인도 되고 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학교에서 몇 명씩 돼요? 그랬더니 아니 한 명도 아직 안 됐어. 1차에 붙어본 사람도 없어. 1차도요? 네, 1차도. 그래서 그런 걸 왜 저한테 왜 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웬만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권해보는 거야. 근데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본인은 행정고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예, 해서 그 선배는 4학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행정고시가 뭐야 그러면 다 잘잘잘 다 나오지만 뭐 정보도 없고. 네. 그때는 뭐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헌책방을 가서 이제 뒤지는 거죠. 뒤졌더니 고시계하고 월간고시라는 잡지가 있는데 네. 그 뒤에 합격기가 있어요. 네. 한 3페이지, 4페이지. 그걸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했다. 근데 보니까 대학은 다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뭐 막 명문대생들도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게 꽂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럼 뭐 선배가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선배가 그 뒤에 그 후렴을 붙였네 뭐라고 붙이냐면 그 공부하다가 그 공부해서 뭐 남주겠냐 그 실력 가지고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그때 가서 들어가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책 살 돈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헌책방을 막 다 뒤져가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저 1차 과목 4과목을 사서 이제 저 기말시험 보고 여름방학에 집에 시골에 가서 네. 책상 앞에 앉아서 세수대 찬물 떠다가 발 담그면서 책을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아, 농대생이 그리고 교양과정 가지고 이제 뭐 있는데 민법, 정책, 재정학, 국사, 영어거든요. 근데 국사야 뭐 대학 시험 볼 때 좀 공부했으니까 됐고 영어는 이 영어 얘기하면 또 한이 맺히는데 하여튼 이 재정학과 민법, 정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고시 학원은 없었어요? 그때는 학원 갈 책도 헌책 사는데 무슨 고시학원 뭐 꿈도 못 꾸고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인데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는데 1978년 7월 9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7월 9일 여름방학 이제 시작해서 첫 책을 읽기 시작한 날. 아, 처음 연날. 예, 예. 그러면서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게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나의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 이렇게 탁 써놨어요. 쓰면서 이제 죽게 살게 해보자. 뭐 이제 각오를 적었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두 사람씩 이렇게 이제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독서 100편 의자인 할 말이 있듯이 뭐 100번 읽으면 뜻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네. 아니 뭐 전혀 그냥 뭐 이해도 안 갔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 보니까 그냥 조금씩 알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3학년 때 1차를 붙게 되고 그렇죠. 예, 4학년 때 그 졸업하기도 전에 4학년 때 합격을 하셨죠. 졸업하기도 전에 농대생이 네. 강의도 들은 적 없고 학원 간 적도 없고 심지어 충북대학교 개교일에 첫 예. 행정고시 합격자셨어요. 그때 이제 3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제 자선 제목도 꿈은 기적을 낳는다. 아, 바로 이거죠? 예, 예, 네. 예.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 선배님 덕분에 제가 뭐 죽을 고생을 하긴 했지만 잠깐 이 대목에서 그 선배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선배님은 그러고 나서 외환은행에 들어가셔서 아, 행정고시는 예, 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외환은행에 들어가셔서 그래도 그 지점장까지 하시고 네. 그 잘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3학년 선배님이 한 분 계셨고 네. 그분이 이제 농협에 들어가셔서 또 그분도 또 성공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한 동기생은 막 근소한 차이로 저랑 1차 같이 붙었다가 좀 이게 이제 실패한 다음에 계속 도전했는데 좀 안 돼서 790채 돼가지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시에서 그 고위직으로 또 퇴직을 하셨고 우리 후배가 둘이 더 행시 합격합니다. 네. 예. 제 거 갖다 막 보고 뭐 막 이래서 이제 그 후배가 둘이 더 합격을 해서 농대에서 한과에서 네. 행정고시 합격생이 3명 와.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4명이 나왔는데 한 친구는 뭐 그 포기를 해서 이제 공무원에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 해에 있었습니다. 예. 기적을 낳으셨네요. 그리고 최고위직 차관까지 예, 이제 하셨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요. 저는 이제 중부대 최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선배가 있어야지. 공직사회에. 예, 예. 그리고 학벌이 뭐 충북대 농대인데 뭐 학연이 또 있어야지. 친척 중에 우리 그 큰형님이 철도청에 다니셨는데 저보다 직급이 낮으셨어요. 처음 들어가서 그렇죠. 전 사무관이 되고 사무관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 부임지가 어디셨죠? 이제 수습하고 농수산부. 아, 농수산부. 예, 예. 농수산부 이제 사무관 들어갔더니 거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충북 분들이 계시기는. 근데 뭐 고위직엔 안 계시고. 그래서 뭐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게 그 젊은 나이에 그 25 합격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이게 가보니까 정말 같은 또래에 그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전부 막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수습, 연수받고 수습 이제 하자마자 이제 수습도 다 못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죠. 공군 장교로.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군대 가서, 훈련 6개월 받고, 임관에서 3년, 36개월. 그리고 42개월 군대 생활을 또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9 되던 해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농사무 복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사람은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 네. 근데 어디에서 있었냐면 저 그 괴산군 청천면 이평이라는데 송면중학교에 있었는데 아, 사모님이요? 예, 예. 근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 있을 때 이제 결혼하긴 했는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주말에 이제 그 뭐 빨랫감 싸들고 뭐 내려오면 집사람이 이제 그 뭐 막 저녁에 이제 그 빨래를 해서 내려오면 채 마르지도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걸 싸고 이제 그 저 안양에 있는 이제 그 저 아파트 조그마한 저 전세방 하나에 가서 다시 이제 널어놓고 그런 이제 마르면 또 일주일 버티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도저히 이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한참 아빠를 막 그 이렇게 정의를 붙여야 되는데 애들이 한 달만 안 가면 낯설어해요. 그래서 야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차관 교류를 해서 내업으로 오게 되고 내업에서 다시 이제 충청북도로 발령을 이제 받았죠. 살림 때문에. 살림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 내려온 게 이제 87년 1월 달에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서 횟수로는 뭐 81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6년 농수한부에 있다가 네. 이제 군대 생활 포함해서 이제 충북에 내려와서 이제 개장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필이면 농대 나왔다고 그래서 농수한부로 갔고 농대 나왔다고 그래서 본인 회사 관계없이 잠업 특작계장을 주더라고요. 잠업 특작계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누에 예. 잠업 지원하고 특용작물 뭐 이게 저 참깨, 땅콩 뭐 그 약용식물 뭐 이런 거 이제 재배를 지원하는 부서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고시 출신이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향에 내려왔는데 나를 또 이렇게 고향에서 푸대접하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건일 지사께서 네네. 일본의 일촌 일품 운동의 그 모델을 충북에 도입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농대 나왔겠다 고시니까 그걸 맡기려고 그걸 보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일본의 그 모델을 갖다가 우리 이른면 일특사품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은 농산물이 다 포장돼서 나오지만 그때는 농산물을 포장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한참 열심히 해서 지사님이 막 굉장히 이쁘게 봤는데 갑자기 지사가 바뀌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동안 했던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과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과장도 빨리 됐어요. 초고속으로 되셨고 관선 시절입니다만 단양 군수를 하셨어요? 예. 이제 30대 때. 예. 그래서 이제 과장이 돼서 이제 뭐 농정과장, 도시계획과장, 지방과장 해서 과장을 한 6년 했죠. 네, 6년 했는데 군수 나가기 전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92년도에 제가 90년도에 농정과장을 했는데 갑자기 농정과장을 하다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문제를 다루다가 또 도시 문제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도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땅을 사서 이 땅의 용도를 바꿔주면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겠어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민원이 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계속 말썽이 끊이지 않았죠. 근데 거기를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기본적인 법규 사무는 뭐 제가 하여튼 법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아주 이만큼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다 처리하고 그때 이제 이원종 지사께서 청주를 100만의 광역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지시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시에 계시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도시행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청주 주변에 막 이제 이런 신도시들이 막 이제 구상이 되고 막 네. 그때 이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구체적인 그 개발 계획을 세울 때고 네. 오송은 이제 그 전철이 KTX 선이 그림만 그려져 있고 오송역은 주변에 뭐 그 역세권 인구가 100만 정도 될 때 역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만 있었고 네네. 그럼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청주 광역권 100만 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오송 신도시 개발 구상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그때 이제 그 오송 신도시 개발 인구 20만의 오송 신도시를 만든다 하는 구상이 있는데 그때 그 구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까? 아직 역도 구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 그 후에 또 벌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94년 11월에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상만 있는데 거기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과학단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허태렐 지사께서 이제 네네. 복지부에 가서 우리 신도시 구상이 있는데 이거 우리 이만큼 계획서 했는데 여기다가 뭐 우리 해서 앞으로 미래를 해보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오창 기본 그 계획을 하게 되고 오송 신도시 구상을 하다가 이제 지방과장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뭐 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가 네네. 이제 단양군수로 가게 되는데 네. 그때가 그때가 이제 95년 11월이죠. 그때도 또 뭐 굉장히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상한 일들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군수 발령을 군수로 나간다는 예정 이제 다 이제 결제가 나고 내일이면 군수를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동향 보고 해서 갖고 오는데 보니까 충주에서 유람선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거 가면 또 이거 좀 근데 보니까 거의 뭐 구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왔어 일보가. 일보가 잘못됐대. 일보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면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는 걸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몇 명이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류. 네. 군수 가는 거 보류. 만약에 제가 그게 부임하는 날 났더라면 그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저게 부임하자마자 그런 게 나면 또 옛날엔 또 임명제 군수 잘못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수 가려고 하던 거 보류가 되고 그 현지에 있던 현직 군수는 현지에서 수습본부를 차려서 수습을 하고 이제 어차피 제가 가서 맡아서 하려니까 이제 도에서는 제가 이제 수습본을 맡아서 이제 그 유람선 화재 사고를 이제 수습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 수습하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제 단양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죠. 예. 갔더니 사고 뒤끝에 네. 관광객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완전히 네. 유령 도시가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 군수로 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지역이 지역 경제가 완전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요식업에 있는 분들 다 이제 그 지역 유지를 이제 모셨죠. 모셔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뭘 할 거냐? 요식업 우리 지금까지 단양에 와서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맛있냐? 단양 가면 뭐 좋은 음식점 있냐? 이거 사람들 평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상품 운동을 하자. 상품. 네. 청결 일품, 친절 일품, 맛 일품. 요 해서 우선 친절 교육부터 배우자. 친절 교육부터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유소텔 강당에 요식업계 인물을 전부 모셨어요. 친절 강사를 모셔다가 인사하는 법부터 저부터 가서 네. 인사. 처음에 이래 안녕하세요. 이게 습관이 안 돼. 근데 뭐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주방 손님 안 올 때 우리 주방 다 청소하자. 몽땅 다 뭐 해서 손님 안 오니까 청소하고 뭐 리모델링 할 거 좀 하고 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개발하자. 향토 음식 경연대 같은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을 넘기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했던 거는 소백산 철쭉제를 매년 하는데 네네. 이 철쭉제가 철쭉 없는 철쭉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철쭉이 언제 필지 어떻게 알아? 하는 일만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축제보다 늦게 피고 어떨 때는 축제보다 이미 다 펴서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단양 군 주변에 철쭉을 100만 그루를 심자. 100만 그루. 철쭉꽃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그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치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출향 인사들이 한두 주씩
이렇게 기증해서 네. 모금을 해서 네. 이걸 심자. 그래서 제가 11만 그루를 그때 심었죠. 심고 10만 그루 더 심을 거를 이제 새마을운동 집에 네. 이제 이걸 해놓고 그걸 30대 군수 시절에 다 하신 예, 예, 예. 거네요. 그래서 네. 그거를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낮과 밤이 반반인데 야경을 갖고 보자. 야경을 멋있게 해보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리에 왜 아치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이걸 이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조명이 있는데 그 호수가 밑에 있고 이 조명을 탁 비치면 이게 멋있거든요.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수면 위에다가 쇼를 이제 레이저 쇼를 또 그때도 그런 게 계획했었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단양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가 졌는데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거든요. 네네네. 집집마다 등을 오늘은 이 집은 파란색, 저 집은 빨간색 이렇게 등을 바꿔 달게 해서 멋있는 하나의 그 모자이크처럼 야경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야경 가꾸기 사업을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야간 경관 조명 이런 개념이 잘 없을 때 아닌가요? 이제 없을 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추진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철축제 때 드디어 손님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밀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이제 첫 선거를 거죠? 이제 네.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내무과장 하시던 분이 이제 군수로 당선이 됩니다. 네. 정하모 아, 군수님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또 직위를 잃었네. 군수하다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뭐 전국적으로 240몇 명이 다 이제 복귀를 하고. 그래서 네. 막 이제 뭐 대기 발령 받는 분, 뭐 유학하는 분, 뭐 하는 분,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기획관에 있다가 군수로 갔는데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그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초대 민선 도지사가 주병덕 지사. 주병덕 지사.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으로 이동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까지만 해서 이제 조금 좀 한 템포 쉬어가서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부르시더니 내무국장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39이었거든요. 최연소 내무국장. 예. 그래서 기록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초. 네, 내무국장은 이제 선임국장이거든요. 그렇죠. 인사권도 갖고 네. 있고 뭐 이 회계 뭐 세무 이런 걸 다 이제 그 맡고 있는 그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맡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 주영 지사님 말씀이 하여튼 거기 가서 좀 젊은 패기로 한번 도정의 그 활력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3년 임기에 첫 해는 3년이었거든요. 1년 하여튼 반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내무국장으로 그렇죠.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내무국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선거에 임박해지니까 이제 그 선거체제로 가야 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너무 이제 젊고 순수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선거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뭐 이러다가 그 공무원 교육원장을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공무원 피난이요. 공무원 교육원장을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뭐 이제 그 뭐 공부하고 이런 게 이제 주업이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재밌게 보냈는데 그때 있으면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 네. 나중에 그게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제2외국어의 그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해가지고. 아까 영어에는 한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일본어는, 예.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1학년 때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냥 음악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만두고 시골 학교니까 뭐 사회 선생님도 가르치다 그만두시고 그래서 겨우 알파벳을 겨우 떼고 2학년 올라가서 뭐 그때 그 교과서가 타멘주디였어요. 타멘주디.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초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재미없고 대학 가서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 볼 때 뭐 그 정통 종합영어 뭐 토플 이걸 뭐 네네.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어도 영어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도 영어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도청에서 국장을 꽤 여러 번. 아니, 사실은 제가 11년을 했죠. 예, 예. 후보님 뵐 때마다 저는 호칭이 사실은 국장님이 좀 더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11년을 했으니까요. 예, 제가 처음 도청 출입할 때 그때 뭐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국장도 하셨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국장이면 호칭이 더 낯익긴 한데. 예, 예. 제가 예. 국장을 기획관은 이제 국장급이지만 국장은 아니죠. 네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내무국장,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경제통상국장도 꽤 오래 하셨어요. 만 4년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무원 경영원장을 하다 갑자기 또 이현정 지사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아 농대 나온 똑똑한 놈이 있네. 또 농정국장. 그래서 농정국장을 또 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이 속가 파동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때 이제 기능성 농산물,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앞으로 농업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소위 6차 산업을 그때 이제 막 이제 시도를 했죠. 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통상국장을 가라고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인데 경제통상국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도에 막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 개통되고 하면서 막 기업체는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주력 산업이 뭐야 그러면 없는 거예요. 주력 산업이 없어. 그리고 산업 정책은 전부 국가 주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지역 산업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때 그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과장이 동기생이었어요. 충주 사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몇 차례 올라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역 산업 진흥 계획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국가 계획으로. 네네네. 그래서 뭐 그때 1조 5천 원인가 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충북은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오창 산업단지는 이제 막 준공되는 네네. 단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그 먹거리를 볼 때 IT 산업과 비트 산업인데 이게 지금 비트 산업은 그때 뭐 초창기였고 비트가 뭔지는 모를 때였고 그렇죠. 네. 이 IT 산업은 그래도 뭐 반도체 그 공장이 여기 있었으니까 회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를 주축으로 한 그때 이제 뭐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을 이제 공부하면서 오창 단지를 IT 산업 단지로 하고 오송 단지를 바이오 산업 단지로 해서 이 두 개의 산업 단지가 충북의 성장 엔진이 돼서 이 효과를 오송부터 진천 그 오창 음성 진천 충주 단양 제천 단양 이렇게까지 여기를 첨단 산업 벨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백산 월악산 송리산 그 영동 이렇게까지 여기를 관광 벨트로. 그다음에 요 보은옥천 영동 여기는 이제 농업 특화 벨트로 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가동을 해서 간다. 이게 이제 2대 핵심 산업, 3대 발전축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창 단지의 기업을 유치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오창단지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유치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IMF 겪으면서 기업체가 하나도 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4개업체인가 뭐 겨우 남아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기업 이전 및 창업지원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토지공사 이렇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러 다니는 거죠. 첫 해에 60개를 넘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 그 지역에 뭐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지금의 이제 그 오창 산업단지가 됐고요. 주로 그때 이제 TFT LCD 쪽에 그 IT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 이런 굴뚝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거기 오게 되고 오송은 141만 평 그 바이오 산업단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94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고 그때 발표만 있었지 구체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 오창 산업단지에 우리가 굉장히 충북 발전에 중요한 2개 기관을 유치하게 되는데 하나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 캠퍼스, 다른 하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캠퍼스. 이 두 기관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20년간 땅을 펴주는 그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오송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치함으로써 그 방사관 가속기
예, 그게 이제 유치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된 거고. 왜냐하면 그 기관이 그거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두 개 기관을 유치하게 되고 테크노파크를 그때 설립했고 네네네. IT 그 산업 지원하는 2개 센터, 바이오 산업 지원하는 3개 센터가 이제 그때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누구 될 수 없이 바쁘게. 근데 그때 뭐 이제 이원종 지사 재임 시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후보님도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충북이 바이오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았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네네. 그래서 국가 최초의 이 오송단지가 국가 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의료. 예. 참 그때 많이 쓰셨어요. 네, 그때 처음 이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뒷부분에 붐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뭐 전시 행사나 이런 걸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그 바이오산업이 뭔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걸 눈여겨 보셨나 봐요. 이원종 지사님이. 그 서울 올라갔다 오시더니 2000년도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굉장히 그 촉박했거든요. 네네. 준비가.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때 2002년 오송 바이오 엑스포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쵸. 예, 네.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오송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많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된 거는 정말 그때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충북이 지금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인데 생명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시작이 됐고 이제 태양은 그 후에 이제 태양 그 후에 건설업이 이제 그렇죠. 이제 네. 그 붙여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년 교육을 갔다가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문화관광국장을 가고 그러면서 체육회 또 사무처장을 겸직하라고 그래서 아유, 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았지만 체육 쪽에 이제 인사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뭐 승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도지사가 이제 정우택 지사로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뒤늦은 그 유학을 또 이제 떠나게 되죠. 저는 늦게 유학을 갔어요. 네. 2002년도에 2005년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2급 돼서. 예. 그래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 그 대학원 특별과정을 다녔는데 하여튼 그 유학 가서 뭐 짧은 그 1년 횟수는 2년이지만 짧은 그 기간으로 1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영어도 극복하셨고요. 이제 뭐 영어 뭐 조금 막 처음엔 단어도 안 들리더니 단어 들리기 시작하고 단문 들리기 시작하고 뭐 조금 이해할 만할 때 들어온 거죠. 뭐. 그러시군요. 예. 지금 굉장히 뭐 지금 숨가쁘게 벌써 한 30분, 35분 넘었죠. 꽤. 네. 지금 뭐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이제 단축해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이 차관이 되시는 과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지역에서 그 차관을 올라가게 되면 되게 이제 2차관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렇죠. 뭐 총무처나 내무부 출신들이 1차관을 하고 뭐 워낙 막강한 데다 보니까. 근데 느닷없이 1차관이 되시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 주요 아마 그때 박경국이라는 인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그 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학 끝나고 들어와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정우택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역에 그때는 뭐 청주부시장 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데 그걸로 갈래 아니면 서울 올라갈래 뭐 이런 이제 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서울에 또 자리가 나서 그때 MB 정부 출범할 때인데 청와대 그 조직에 그 401 특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장을 이제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 다시 이제 지역발전위원회를 합쳐지면서 지역협력국장을 하다가 이제 그 본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국장을 하다가 이제 부지사로 왔다가 2년 이걸 마치고 이제 국가기록원장을 가게 됐는데 국가기록원이 뭐 한다는지는 모르고 처음에 이제 갔는데 굉장히 조용한 기관이거든요. 이제 대체로 뭐 그 국가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뭐 액티브할 것도 없고 뭐 이런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대선 쟁점이 됐었고 뭐 그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럼
그때 그 정상회담 회의록 보면 되겠네. 그럼 이거를 이제 열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게 되면 퇴임 6개월 전부터 이관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관 작업을 할 때 대통령이, 그 같은 법 17조에 이러이러이러한 문서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 기록물로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15년간 봉인이 됩니다. 대통령 사생활 같은 경우는 20년간인가 봉인이 됩니다. 그러면 못 열어봐요. 못 열어보고 봉인이 돼요. 그 문서 제목조차도 지정 기록물 지정해버리면 무슨 문서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딱 이관 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데 열어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동의를 했을 때, 개헌선이거든요, 이게.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됐을 때. 두 번째는 주요 사건으로 인해서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었을 때. 세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요원들이 기록물 관리에 필요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거기 이제 분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열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이 기록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 행사 이런 걸 하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지문을 대고 그 담당자가 키를 돌리면 열립니다. 그러면 열리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열렸다. 그럼 몇 분 몇 초에 닫혔다. 이게 로그 기록이 다 형성이 돼요. 그리고 CCTV가 켜지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 서고문을 열게 되면 서고가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이걸 스위치를 넣으면 열립니다. 그럼 몇 분 몇 초에 열리고 몇 번째 있는 문서가 나왔다. 언제 들어갔다. 이게 다 기록이 돼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과연 이게 의결이 될까? 근데 의결이 됐어요.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기록원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급히 이제 KTX를 타고 그 대통령 기록관이 당시에 성남 기록관 같이 있었거든요. 글로 이제 올라가는데 기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YTN에서. YTN에 연합뉴스인가 거기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의결됐는데 어떻게 할 방침이냐. 그래서 법이 기본 정신이 필요 최소한의 열람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KTX를 탔는데 그 자막에 박경구 국가기록원장 최소한의 법에서 허용 이 막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8분씩 열람위원이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국가기록원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제 우리 그 대통령 기록물 그 지정서고도 여는 게 막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열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열어서 그 많은 그 820만 건 중에 그걸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관련 키워드를 해서 문서 제목을 전부 이제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열람위원회 오셨어요. 오셨는데 막 통제구역으로 다 설정이 되고 보안시설 다 한 다음에 의원님들 휴대폰 다 수거하고 가서 이제 그걸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없네 이게. 그 기록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록원장이 이게 어디서 부지사능하다 온 사람이 이거 전문성이 없어서 이제 이거 그렇다. 응? 또 분명히 이관을 했다. 김경수 그때 그 비서관인가 그분은 계속 이제 우린 틀림없이 넘겼다. 근데 못 찾는 건 아주 비전문가 국가기록원장 좀 문제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죠. 그럼 맨날 막 열람위원들 오셔서 막 열람하는 모습이 막 밖에 나가고 인터뷰에서 나가고 막 저를 돌발 영상이라 찍으려고 막 주변에 막 몰려 있고 전 지하로 들어가서 막 그 엘리베이터 타고 몰래 출근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을 전문가를 2명씩 위촉하자. 여야가. 그래서 전문가들 위촉해서 오셨어요. 해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 가서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막 엄청 그 방 안에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물도 한 번 못 마시면 물 마시면 막 찍고 막 해서 뭐 속 타는 뭐 기록원장 뭐 목마른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없다. 없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이론물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이제 그러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는 야당에서는 기록물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거 부실했다. 이러면서 막 이제 부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실한 거 없다. 우리는 틀림없이 관리를 그렇게 잘 하고 있고, 해보니까 없다. 이제 그 국회 그 복도 밖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끝났는데 이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이건 안 했다. 기록물법 위반이다. 그 고발을 했죠.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제 기억으로 검사 그 수사관 23명이 뭐 그 포렌식 버스래요. 뭐 큰 대형 버스를 타고 갑자기 영장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때부터 이제 수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기관이. 그 이제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건 대통령 기록물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영장을 갖고 왔더라도. 그래서 CCTV 이 열람하는 수사하는 사람 여기마다 기록 전문가 한 명씩 여기 배치시키고 CCTV 켜놓고 이거 하는 조건이면 나 수락하지만 그렇지만 수락 못하겠다. 그래도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 달 아마 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난 이제 집에 가야 되나? 큰일 났네. 어디서 나왔어 그게? 어디서 나왔어? 우리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청와대 이지원 그 시스템을 국가기록을 몽땅 옮겨야 되는데 이걸 한 부를 가지고 봉하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록물을 반납해야 된다, 뭐 압수수색 들어간다, 뭐 이러니까 이거를 급하니까 뛰어다가 국가기록을 그냥 인수인계 절차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봉인을 해가지고 수정해놨는데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위원회에서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 관련 비서관이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건 다 끝났고 끝났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기록물 관리 부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우리 부 국정감사를 봤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봤는데 뭐 장관님들 차관님들은 다 그냥 뭐 조금 간단히 물어보고 국가기록원장 하루 종일 불러세워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뭐 다 이제 하자 없는 걸로 딱 정리가 되고 그 국회의원들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뭐 해보니까 그냥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제 보고 계셨던 거죠. 생중계 됐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까 보니까 그 인사수석실에 그 비서관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청와대. 공군 장교 후배였거든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차관 올라가는데 뭐 좀 껄끄러운 거 좀 걸리는 거 없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장차관들 뭐 껄핏한 뭐 문제되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지만 난 뭐 뚜렷한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틀림없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어. 조금 있으면 장관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서 또 들러리 쓰는 건 그동안 들러리 많이 썼으니까 또 들러리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시에 이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이제 뭐 1차관 누구 뭐 지금 국회의원 하는 조태용 뭐 외교부 차관 또 건설부 차관 뭐 몇 명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그래 이제 대전에 있다가 이제 졸지에 이제 전 2차관 가도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1차관을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차관이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서 갑자기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올라가서 1차관 발령 받고 취임식 끝나고 한 일주일 됐나? 열흘 됐나 그런데 갑자기 장관님이 그만두시는 거예요. 인천시장 출마해야 된다고. 장관이 누구셨죠? 유정복 장관. 그래서 졸지에 장관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권한대행이 그렇게 빨리 이게 이러지 몰랐죠. 장관 권한대행이 되니까 이제 뭐 국무회의 이제 총무부사니까 국무회의 다 이렇게 관리해야 되죠. 장관 대신 국무회의 참석해야 되지, 국회 출석해야 되지, 뭐 하지 막 이제 이러는데 장관을 후임 장관이 지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임 장관이
강병규 장관이라고 그 고시 선배였고 지방 행정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저하고도 이렇게 가깝고 좀 제가 존경하던 그 선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부가 제대로 참 1, 2차관이 2차관은 이제 고시 1년 후배였는데 그분이 뭐 이제 그 승진상은 저보다 좀 빨랐어요. 미리 차관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게 힘 합쳐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막 신나게 일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무슨 정부 3.0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에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 봤냐 그래서 왜 텔레비전 뭐 나왔냐 그랬더니 이거 화재 그 유람선 그 사고가 났는데 그때 배 사고가 났는데 빨리 저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막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호 말씀. 네, 세월호. 그래서 이게 제 소관이 아니고 2차관 소관인데 제가 2차관한테 연결을 할까요? 아니면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접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가 불안해. 그 TV 켜보니까 뭐 이제 막 기울어서 막 이러고 있는 순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그 행사를 막 축소해가지고 빨리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제 끝내고 이제 들어왔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이제 막 그 정부가 막 이제 엄청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때 장관님은 행사에 참석해서 조금 아직 간다고 막 헬기를 불러서 현장으로 가긴 갔는데 이 이제 구조 인원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부처에 대한 신뢰가 딱 떨어지니까 장관도 뭐 어떻게 역할을 못하고 2차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짐이 이제 제가 또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때 뭐 그 세월호 그 뒤에 이제 수습하고 하느라고 그 차원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그 국가기록원장 하실 때 의도치 않게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 계셨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말 이례적으로 1차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촌놈이 정말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동기생 중에 극히 일부만 장차관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뭐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뭐 누구에게 가서 인사 부탁해본 적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저의 그 최선을 늘 다하는 각오로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국가기록원에 있을 때도 거긴 뭐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위기 때 그분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팀을 짜서 이렇게 거기에 대처하는 걸 보고 이게 공무원들은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리고 서로 소통하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다 인재들이다. 그래서 저도 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실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으면 꼭 제가 그 예우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징계받거나 좀 안 좋은 일이니까 이거 없게 하는 게 제일 목표였고 늘 소통하고 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도청에 계실 때 도청 직원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을 2년 연속 수상을 하셨어요. 2004년, 2005년 연달아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평소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인정을 해준 건가요? 글쎄 그때 이제 그 노조에서 이제 투표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말렸대요. 굉장히 말렸는데 이제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연속 그렇게 이제 뭐 선정이 됐는데 그냥 뭐 저는 뭐 우리 그 소속돼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늘 소통하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그 보은 산골 소년이 어려웠던 학창 생활을 거쳐서 뭐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뭐 최고위직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처음에 그 14년도에 육사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거론은 되셨었는데 그때 차관하실 때 그때는 이제 그 윤지식 후보가 이제 됐고 드디어 18년도에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예. 도지사를 출마하셨는데 결과는 물론 뭐 현 이시종 지사가 되셨고요. 네. 자, 득표율이 이시종 지사 61.45%, 박경국 후보 27.54%, 29점? 27.54. 제가 이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그때 29.6%인가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여튼 차이가 꽤 컸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네. 그 정치인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쇼맨십도 좀 있고 뭐 좀 액티브하고 뭐 좀 그런 네네.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이제 정말 진심으로 순수하게 또 격의 없이 뭐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건 잘하겠는데 정치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서툴죠. 근데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금방 뭐 이 통일이 올 것 같은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고 또 투표하기 하루 전날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판이 딱 기울어지니까 네. 이 저희 당 색깔이 그때 이제 붉은색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붉은색 입은 그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막 좀 싫어하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그때 18%밖에 안 됐어요. 아, 네. 그리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도도 또 뭐 현직은 진짜 뭐 그때 현직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뭐 등판도 안 해. 제일 늦게 해. 그렇죠. 예. 등판도 안 해. 그냥 뭐 우리 뭐 막 그냥 어떻게 명함 돌리고 소개라도 한번 받을까 하고 막 끼우거릴 때 이분은 제일 뒤늦게 나타나서 축사 딱 하고 악수하고 딱 다른 데도 가는 거예요. 이게 현직 프리미엄에 그렇죠. 또 이거 기울었고 전 그것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데 그런 와중에 선거를 했으니까. 여튼 뭐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네, 근데 셈이네요. 그렇게 그때 이제 선거를 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정말 그 저희 그 가족들도 이게 뭐 그냥 열심히는 살았지만 남 앞에 나와서 막 이런 거는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네네. 열심히 했지만 선거 전략도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역에는 국회의원들 뭐 출마해라. 안 한다. 뭐 이미 판세가 이제 다 읽히니까 네네. 다 이제 뭐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후보를 못 구하네. 후보가 없었어요. 자유한국당 후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또 웬 갑자기 4년 만에 애양심 많이 생기는 막 몰려온 거예요. 지금 이게. 불끈하시. 후보가 없네. 그러다가 홍준표 대표한테 네.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었는데 찝힌 거예요. 그래서 인재용 케이스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네네. 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미 또 출마 표시한 사람이 또 있었네. 누구였죠? 그때 신용환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서로 각축하다가 또 이분은 또 나갔네. 예. 그래 더더구나 어려운 판에 이거 당이 쪼개졌죠. 완전히. 네. 그래서 정치 초년생에 구도도 최악, 현직 프리미엄 거기에서 당선된다는 건 뭐. 쉽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캠프 내부에도 탄력이 안 붙고 하는 사람도 힘 그렇죠. 빠지고 지치죠. 정말 이거 완주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투표 다 하고 이제 캠프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출구조사가 이제 막 쫙쫙쫙 막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게임도 안 되고 막세 벌어지니까 뭐 그 개표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옆에서 막 그 뭐 우는 사람 있고 뭐 막 그런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뭐 갈 데가 있어요. 혼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제 한 사람은 막 이제 삼선이 막 이제 좋은 거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게 되니까 사람이 공황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 비슷한 게 막 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다, 실패자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낙인을 이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제가 조그만 농장을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에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잠룡을 뽑듯이 풀을 뽑는 거야. 네네네. 그렇게 안 보냈으면 아마 저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우울증 걸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 사실 진짜 우울증이 오더라고. 네.
그런데다가 또 뭐 무슨 그때 뭐 단일화 과정에서 무슨 후보 매수니 뭐니 또 뭐 그게 불거져가지고 네네네. 또 수사는 또 이게 언제 받아야 되지 뭐 이것도 이 걱정까지 또 이제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뭐 청원 뭐 보도된 청원 당협도 거기서 또 뭐 사건 벌어지고 네. 그 해는 순환의 계절이었어요. 순환.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굉장히, 예. 2018년을 보냈죠. 그렇죠. 심적으로 좀 데미지가 크셨고.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청원당협 말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튼뭐 낙선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신 후에 다시 이제 청원당협으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 다음 총선에 네. 나가실 건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당협위원장 추대가 불발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9월달에 수사를 받고 근데 그게 금방 결론이 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뭐 혐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네네.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이제 검찰에서 저를 참고인을 불러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하는 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일주일 정도면 그 뭐 결론이 나올 거다. 뭐 혐의가 있으면 혐의자로 피의자로 이제 가고 아니면 뭐 무혐의로 뭐 할 거다 그러는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고 12월 달쯤 가서 이걸 무혐의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정말 그걸 빨리 결론을 안 내준 게 원망스럽다고. 이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늘 잘못하면 이게 피의자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럼 재판을 또 해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청원당협위원장으로 멀쩡히 있던 사람들 그 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괄 막 다 그 당협위원장을 다 그러니까 뭐죠 이 폐기를 시켜버렸어. 다 이제 그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당을 이제 뭐 쇄신한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조직위원장을 이제 다시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잘 있던 당협위원장을 그 떼고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때는 전 청원당협위원장이 아니었죠. 아니고 상태로 와다가 다시 이제 조직위원장을 줬어요. 네네. 그 사이에 저는 이쪽에 가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누굴 만나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운영위원회에서 전 나름대로 뭐 좀 그 공평하게 꾸린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좀 모양을 갖춰서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좀 더 알았다면 제 측근들 해서 그 추대받아서 위원장 하고 그때 나중에 개편이 됐는데 저는 그래도 명분이 뭐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도 관리 안 했지 않냐. 그래서 반기를 들은 바람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그리고 또 국회의원 그 선거에 나갈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저는 한우물 판다. 내가 충청북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속속들이 다 알고 또 충북이 어디로 이제 가야 될지 하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충청북도를 위해서 봉사하면 했지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원당협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총선에 생각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아무도 저 출마를 안 하려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영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미안해서 그런지 당협 하나를 이렇게 맡아서 네. 하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면에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원당협 이제 어느 당협을 할래 이러는데 이제 뭐 청원당협 뭐 그러면 해보겠다.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총선 그 뜻은 없었고요. 근데 당협을 그래도 정당인이면 당협을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 정치인으로서 계속 좀 하려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맡게 된 건데 뭐 그런 2018년이 이제 최악의 이제 해가 이제 그래 됐죠.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속이 편하네요. 예, 최악의 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이제 다시 이제 올해 국민의힘 충북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왜 도지사를 하려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제가 참 농사도 짓고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주는 또는 뉴스나 또 우리 후배들한테 듣고 저건 아니다. 응? 과거에 그 IT 산업, BT 산업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기반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와서 닥쳐 있고 우리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뭐 고속도로, 뭐 도로망, 뭐 철도망
이거 탓하고 SOC 중심으로 그 도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고 저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충북이 제대로 가려면 이제는 그런 SOC 위주의 그 60년대 행정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 이렇게 소득 수준만 높아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또 대형 우리가 그 함정의 소비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고 지역의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또 표만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 도청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들도 이 편이 갈리고 지역사회도 편이 갈리고 또 도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또 뭐 그런 성향에 있는 분들만 주로 참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접근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등등을 할 때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도지사가 앞에서 그냥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시해가면서 뭐 해서 관섭해가면서 이런 도정은 이제 아니다. 방향만 제시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 또 우리 언론 뭐 그 시민단체 뭐 경제단체 각 직능단체 이런 모든 이런 요소들이 정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이 지방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큰 방향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충북 100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충주호, 대청호, 우리 괴산호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한 10년 계획쯤으로 해서 이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만들자. 이 충주 같은 경우 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을 양쪽의 도로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만들고 주변에 그 절개지 이런 거 다 보완하고 그 훼손된 거 다 보완하고 꽃과 나무를 심고 또 산책길을 만들고 해서 정말 그리고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시설 다 갖추고 그래서 세계댐만 우리가 정원화해놔도 이게 굉장히 그 후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괴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산, 강, 하천 이거 복원해서 깨끗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일을 할 지금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환경 생태 산업의 중심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산업, 바이오산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플러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러 가지 신산업들 이걸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북 100년에 지금까지 IT와 BT 이 두 가지 2대 핵심 산업 3대 발전축 전략을 한 차원 높여서 이제 정말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도를 설계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놓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말씀 지금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일단은 뭐 그 고비가 많죠. 당내 경선도 통과를 하셔야 되고 뭐 본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앞서도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도지사 후보군이 막 풍년이에요. 뭐 오재세 전 의원도 있고 이제 원래 이쪽에 기반을 안 두셨던 이해운 전 의원이라든가 바로 이제 시점은 어제죠. 어제는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까지 이렇게 막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거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적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은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고 포퓰리즘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겠지만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분이 그리고 정치적 자산이 전부 경기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뭐 의원님들 몇 분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건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김영환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서초구에서 삼선하신 분이 또 동대문 또 가셨다가 또 이쪽으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또 주로 이제 성장지는 또 마산이에요. 근데 아버지 고향이 이제 제천이다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지역에 오셔서 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나름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치 도의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그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뭐 한 4선씩 하시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이 여야는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거든요. 네네. 하루 종일 당 바꾼다 그래서 과거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꾸로 올라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선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 또 오셨어요. 오대세 전 의원.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말 행정 전문가이고 전혀 뭐 한번 들어와서 꿋꿋하게 그동안 이제 지켜왔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막 갑자기 초대해서 들어와서 이게 된다 그러면 누가 지역을 지키려고 하며 누가 당을 지키려고 하며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때 그냥 뭐 정책 계절에 이합집산하는 그런 식으로 만일 우리 한국 정치에 간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예. 그리고 이게 경선이 이제 한 20일 남았어요. 그럼 국회의원 세 분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와줄 테니까 와라 했겠죠. 그렇죠. 이종배 의원, 충주, 박덕흠 의원이 이제 동남 4군, 엄태웅 의원이 제천단행이면 충북 11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요. 7개 시군이 그 세 분 지역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영환 전 장관 같은 경우 만약에 저라면 그럼 내가 내려가서 청주 이분이 이제 청주고등학교 나오셨죠. 청주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네. 막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출사표를 내고 당에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누구도 승복하는 우리 도민들이 선택이 이렇다면 이건 뭐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편에 가서 우리 당이니까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 뭐 가서 직접 참 묘가 어렵다면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해서 또 여야가 이제 여당 야당 후보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정이 돼서 도백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뭐 도와줄게. 그럼 당협 분명히 이럴 겁니다. 당협에서 지금 이제 공천 받으려고 뭐 당협위원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벌써 뜻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 밀어라. 이건 경선이 아니죠. 당협위원장의 뜻을 거스르면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가 못 받으니까.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정한 경선 이거 보장해라. 그런 주장하고 그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엄태훈 의원하고는 저와 친구고 또 이종배 의원하고는 뭐 공사를 오래 같이 한 사이고 박덕흠 의원은 지역 또 보훈이니까 우리 그렇죠. 출신 지역 거기에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 참 이게 정치가 이렇게 참 비정하고 정말 룰도 없고 힘의 논리에서 이게 한다면 이게 우리 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냐? 이거 문제 있다. 뭐 예전에도 보면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충북도지사는 퇴출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뭐 정치 철새들을 영달을 위한 종착역이 아니다. 뭐 이런 오늘은 또 이제 코미디다. 이제 김영환 전 장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회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나 김영환 전 장관도 뭐 같이 이제 모셔서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뭐 주장과 논리를 갖고 있는지. 자 이제 경선을 고비를 잘 넘기셔야 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이제 본선 가장 큰 본선이 있죠. 만약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 저 민주당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이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마할 때가 아니라 자숙할 때다.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 또 뭐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했고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 해서 정말 평화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오히려 또 경색됐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서 많이 기여도 하셨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핵심에 계시던 분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3선 하셨고 주중대사 하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후배들 또 좀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열어줄 때가 왔다. 우리 지역이 언제까지
이 지금 현재 인물들로 우리 지역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이 후배들 이 사람들은 앞길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뭐 그 몇 선 했다 뭐 어디에서 몇 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우리 또 충청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짚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치가보다는 지금 이제 이 12년 동안 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이제 뭐 그분 정치인이죠.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 이 민선 초창기 또 한 30년 투표에서 당선되신 분이었으니까 틀리면 정치인인데 한 번쯤은 표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충북의 미래를 보자 이거죠. 응? 미래를 보고 정말 그 니 편 내 편 없이 지역의 전문가들 전부 모아서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좀 충북 백년을 설계하게 해보자.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바이오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막막했어요. 이걸 내가 바이오 기초지식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수립하지? 지역의 전문가들 다 있었습니다. 지역의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때 모여서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때 나노 산업 그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데 나노에 대해서는 더더욱 뭐 NT,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보니까 나노 소재, 나노 소자하는 전문가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나 이거 봐가지고 좀 보수 성향이고 뭐 안 맞으면 참여 못하게 하고 요끼리만 이렇게 하고 발전이 없죠. 이수종 지사 재임 시절에 그렇게 했다. 예. 뭐 그건 뭐 아마 그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니 편 내 편 가릴 거 없이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제 정말 고도의 산업 사회가 됐고 또 각 직능 단체들이 다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충북 백년을 하려면 정치 색깔이 없어야 된다. 저는 뭐 국민의 힘이지만 사실 이 배경이 이제 전문 직업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한 번쯤은 정말 전문 행정 관료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충북을 다시 한번 설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침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이죠. 그 어떤 한 시민단체에서 그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관료 출신은 좀 그만하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정치인 맞죠. 예. 근데 관료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여기 청주시장도 관료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이제 그 새가 크지 않다 보니까 되게 선거 때가 되다 보면 되게 후보들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관료 출신은 좀 그만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정통 관료 출신이시고요. 네네. 관료 출신들은 현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건 좀 모순이다. 그래서 관료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지식을 체득하니까. 예.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료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선출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단지 관료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오래 한다거나 또 그분의 이 스타일이 문제지. 관료 출신들도 뭐 정말 소통 잘하고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 그럼 이원종 지사님도 관료 출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분 시절에 우리가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얼마나 또 역동적으로 도정이 일어났습니까? 예. 자, 노영민은 상대당의 노영민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흘러왔는데요. 노영민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권부의 핵심 실세였었고 아마 충북 정치인 중에 권부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중량감 이런 걸 또 무기로 내세우고 있고요. 차별화가 될 텐데 그 극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진정성 또 우리 도에 대한 전문성 또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이 지역의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이제 이 지역에서 보냈는데
저는 뭐 이 지역에 뼈를 묻는다라는 각오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네. 또 우리 도민들이 그 좀 순수한 다른 거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우리 충북 도민만을 보고 우리 충북도만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도지사가 된다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1번 공약 네. 어떤 게 준비되고 지금 공개 가능하신지요? 예, 지금 이제 대략 그 3가지 정도의 방향을 지금 잡고 공약을 다 이제 정리를 사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발표를 이제 할 네, 건데 네. 제가 처음에 내세우고 싶은 거는 우리 충북을 문화예술 특별도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는데 문화예술이요? 문화예술. 네. 예. 그래서 도민들이 좀 행복해져야겠다. 예. 그런데 그건 또 너무 또 한 분야만 또 치중된 것 같고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이걸 정했습니다. 충북의 전성시대를 열자. 충북의 전성시대를 열자. 네네. 예. 그래서 문화의 전성시대. 그래서 이제 문화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 생태 산업의 전성시대. 그리고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산업의 전성시대. 네. 이 세 분야의 전성시대를 열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네. 예. 그 이대목에서 좀 궁금한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마다 워낙 이제 뭐 경제 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마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뭐 경제도지사, 경제시장 이런 캐치프레이즈 구호들을 내거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특별도, 네. 생태환경산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쪽과 좀 관련이 있어 네. 보이는 신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순서를 지금 그 이 중점을 둔 부분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의도가 있는 겁니까? 경제 글쎄 이제 뭐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결국은 이제 거시적인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구체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또 여기에 기업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거시적인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네. 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규제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하나하나 개선해 주는 것이 곧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 수장이 할 일이지 무슨 뭐 법을 새로 만들고 뭐를 하고 뭐를 규제를 뭐 막 다 풀고 규제는 그 정부만이 풀 수 있거든요. 법으로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방행정은 현장 행정이고 종합 행정이고 세부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뭐 경제도지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분은 뭐 몇 퍼센트 경제에서 몇 퍼센트 경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정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 가고 또 새로운 기업이 우리 도에 와서 편하게 창업할 수 있고 이전해 올 수 있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실무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건 누가 해야 되냐?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 그 일을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또 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팀워크가 중요하고 또 그런 발상이 중요하고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오창 산업단지, 오송 산업단지를 성공시킨 경험도 갖고 있고 실제 기업도 유치하러 다녀봤고 뭐 특정 기업은 뭐 정말 제가 공을 들여서 모셔온 기업도 있고 뭐 이런 그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우선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그래서 과연 행복하냐. 전에 선거할 때 노인 자살률 뭐 등등 뭐 우리 지역에 그 좋지 않은 그 지표들이 있었어요. 좀 이제 좀 행복해져야겠다. 수준 높게 그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뭐 식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수준 높게 그런 품격 있는 그런 그 충청북도 격조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려면은 문화예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도 좀 우리 주변에 그 금방 아침 저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행정은 아시다시피 국가 뭐 그 중앙정부와 달리 생활행정이고 종합행정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 쪽도 또 돌봐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공약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후보님들께서 뭐 구체적으로 공약을 아직 다 이게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이제 오재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 충북 경제 만들겠다. 이혜원 전 의원은 나는 경제통이다. 경제도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유권자나 도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차별화도 되고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도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굉장히 지금 긴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오랜 공직 생활과 뭐 정치 입문하신 지 좀 몇 년 되셨는데 멘토가 있으셨는지 혹은 뭐 그 존경하는 인물. 네. 이제 공직 생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사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분들 이제 늘 이제 되짚어 보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저는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제가 그 어려운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제 그 대학 때 이제 그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몇몇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시험을 보러 그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차비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잘 보고 오라고. 근데 큰 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슴이 이제 뭉클하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정작 그 차비를 못했어요. 아까워서. 이 교수님이 주신 돈인데.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뒤풀이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어요. 이제 공직생활 하는 중에 전 뭐 아무도 저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간중간 많은 저를 가르쳐주고 제가 또 따르고 싶고 한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생각나는 분은 뭐 그 이원정 지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 지역을 보는 해안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렇죠.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이 이제 직원들을 이제 뭐 적재적소에 이제 해서 이제 신나게 일해서 그 불가능했던 저 충남으로 다 기울어져 갔던 내륙 화물 컨테이너 기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이 사람이 죽기 살기 뛰어가지고 이걸 다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 광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로 이제 넘어갔지만 그렇죠. 그 동안에 뭐 그 오송역 그 이제 호남 분계 규칙 분격도 있죠. 그때도 정말 어렵게 했는데 결국 성공해냈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것 등등이 그렇고 우리 또 아직도 뭐 정치 현지에 계시지만 정우택 지사님 또 이 정말 어떤 배포 큰 그러면서 또 뭐 강력한 그 어떤 카리스마 뭐 이런 걸 볼 때 이제 많이 좀 배웠고 또 뭐 대략 이제 그런 분들이고 뭐 지금 이시종 지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저도 모시고 가까이서 많이 2년 일했는데 정말 본받을 점이 많고 뭐 그런 여러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거죠. 네. 그 멘토나 존경하는 인물을 여쭤봤는데 세 분이 전현 도지사님이시네요. 예. 아무래도 도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분들 뒤를 따라서 나도 도지사가 되겠다. 네. 자, 지금 처음에 유년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 수십 년 그 우리 후보님의 인생을 쭉 살펴봤고 출마의 변도 들어봤고요. 예. 그래도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 남아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 번쯤은 그 동안에 그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의 은혜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또 우리 도민들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충북 잘 사는 충북으로 정말 아름다운 충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의 전성시대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큰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꿈은 꼭 기적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막 몰려온 그 후보들도 좀 고민은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진정성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누가 더 우리 도민들에게 가까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뭐 국회의원을 몇 선 하신 분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존경받는 직업이었다면 몇 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게 뭐 별처럼 돼서 빛나겠지만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단지 또 제가 겪어온 여러 가지 경력들처럼 하나의 경력일 뿐이지 그 사람을 봐야 된다. 네.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소위 이제 정치력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뭐 권력 따라 가고 뭐 누가 또 뭐 권위에 따라서 금방 또 막 이거 팽개치고 저리로 가고 이런 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뚝심 있게 그렇게 우리 지역을 그런 토종 전문 행정가에게 좀 관심을 갖고 표를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 책 제목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꿈은 기적을 낳는다. 네. 예. 좋은 꿈 꾸셔서 기적이 이뤄진다면 이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되신다면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네네. 예. 지금은 저기 예비 후보 탐구 생활인데요. 만약에 본 후보가 되시면 그때는 뭐 정책, 공약, 충북 발전 방향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